그 목요일 오후는 특별할 것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박서연은 회사 책상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화면의 글씨들이 흐릿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렌즈 안경을 벗어닫고 다시 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로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회사 카페에서 마신 아메리카노의 종이컵은 책상 모서리에서 반쯤 비워진 채로 씻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집어들었다 내려놨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이 누군가가 지나가며 어깨를 스쳤지만 서연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15분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하은이 어린이집 픽업. 서연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검은색 나일론 가방, 안감이 허른지 오래된 가방이었습니다. 지우개 자국이 남은 메모장, 영수증, 알 수 없는 플라스틱 장난감 조각들이 그 속에서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어린이집 골목은 해가 질 무렵의 그림자로 가득했습니다. 엄마들이 한두 명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현관 계단에 앉아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유나은은 교사의 손을 잡고 있다가 서연을 보자 몸을 굳혔습니다. 엄마, 소리를 지르며 뛰어오는 게 맞는데 하은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3살 때처럼.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평범함이 끝나는 지점. 하지만 서연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외갓집 방문은 서연의 어머니 정말자가 정한 규칙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20년간 빠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연은 하은이의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 그 옷은 외할머니가 사준 것입니다. 아직도 상큼한 새 옷 냄새가 났습니다. 하은아, 바지도 챙겨야 해. 할머니 댁에 가면 바깥에 나가 놀 거야. 하은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4살이 된 요즘도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기저귀, 물티슈, 간식, 그리고 항상 준비하는 것들. 자동차 열쇠를 찾기 위해 5분을 더 허비했습니다. 시야에 들어올 때까지 여러 번 같은 장소를 들었다 놨습니다. 그것도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지 15분 후 차량은 도시의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집은 택지 개발 전 마지막 남은 낡은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담장이 낮고 마당에 채소가 자라고 시멘트 바닥에 금이 가 있는 그런 집. 서연도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하은이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건물들이 점점 낮아지고 담장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쯤 서연은 차를 세웠습니다. 외할머니의 집 앞이었습니다. 정말자는 이미 문을 열고 나와 있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어떤 남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서연은 차 열쇠를 돌렸다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 남자가 가는 것을 본 후에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정말자는 손으로 휘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모 오빠. 집 고치러 온 거야. 신경 쓰지 말고 들어와. 하은이를 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이는 무거웠습니다. 요즘 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외할머니의 집 거실은 늘 그대로였습니다. 녹슨 벽장, 오래된 소파, 그 위에 플라스틱 방석. 창문을 통해 마당이 보였습니다. 정말자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밥 먹겠지? 국 해뒀어. 서연은 하은이를 소파 옆에 앉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이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된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만 서연은 그것을 명확히 인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이가 예민한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흰머리를 손수 감싼 분이었습니다. 곱슬한 것을 거울 없이도 느껴지는 듯 계속 고쳐 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하은이를 보자마자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왔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뒀어. 외할머니의 손이 하은이의 머리에 올려졌습니다. 하은이는 몸을 굳혔습니다. 서연이 보기에는 아주 순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놓치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놓쳤습니다. 점심은 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의 소리, 정말자의 아이 학교 이야기, 외할머니의 고개 끄덕임. 서연은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회사 메신저에 몇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해야 할 작업들. 그것들이 그녀를 거실로부터 떨어지게 했습니다. 하은이 남아서 저랑 놀까? 엄마는 이모랑 잠깐 얘기하고 올게. 정말자가 물었습니다. 하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같이 가서 아기 고양이 봐야지. 마당에 있어. 너 좋아했잖아. 외할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은이는 잠시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은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봐, 하은아. 할머니랑 시간을 가져. 나도 이모랑 좀 얘기할 게 있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책임한 말인 줄 모르면서 하은이는 외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자와 서연은 안방에 앉았습니다.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곳을 통해 마당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할머니와 하은이의 목소리, 고양이 울음. 너 어때? 일은 잘 되고? 정말자가 물었습니다. 정말자는 이모이면서 가장 많이 아이들을 봐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그녀에게 있었고 그 책임은 무거웠으며 그것이 그녀의 얼굴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냥 바쁘지. 요즘 프로젝트 많아. 하은이는 좀 조용해졌어. 근데 그게 4살 때의 특성인가 봐. 심리 사이트 봤더니 이 나이 때는 자기 감정을 정리하는 시기라고. 정말자는 침묵했습니다. 침묵은 길었습니다. 충분히 길어서 서연이 고개를 돌려 정말자를 봤습니다. 정말자의 얼굴에는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이 열렸다 다시 다물어졌습니다. 뭐 하려고?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너 참.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은이도 좀 봐. 당연히 봐지. 뭐라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자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까칠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관절음이었습니다. 정말자도 늙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무언가 짓눌린 것 같은 표정이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하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웃는 소리가 아니라 불안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것을 외할머니의 애정 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생기는 그런 종류의 긴장감이라고.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집 곳곳을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관찰했습니다. 외할머니의 흰머리가 빗질했을 때 떨어진 것들, 신발장에 진열된 오래된 신발들, 낡은 엔진 냄새가 나는 냉장고. 모든 게 낡고 정지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쯤 서연은 하은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아이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의 무릎팍에서 아이의 얼굴은 잔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먹은 쥐어져 있었습니다. 방어하는 자세로. 차 안에서도 하은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운전대를 잡고 도시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도 노래도. 그 발견은 다음 주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연은 하은이의 가방을 세탁기에 넣으려고 꺼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방 안팎이 묽은 갈색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음식물, 모래, 그리고 모르는 것들. 서연은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짐을 꺼냈습니다. 쓰러진 장난감, 종이 조각, 그리고 무언가 딱딱한 것. 작은 목걸이형 녹음기였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보조 배터리 크기 정도의 작은 기계에 아이들 교육용 제품인 것 같았습니다. 검은색의 버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녹음 버튼, 재생 버튼,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누르는 데는 단 1초가 걸렸습니다. 하은아, 삼촌이랑만 아는 비밀이야.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음의 마른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버튼을 찾아 다시 눌렀습니다. 음성이 멈췄습니다. 그 다음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욕실에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기 옆 타일 위에 한 손에는 그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고 다른 한 손은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욕실의 벽은 흰색이었습니다. 욕실 환풍기는 강렬하게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호흡을 가다듬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이 졸렸습니다. 거실에서 하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서연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욕실 거울을 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은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엄마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기 있어. 엄마가 여기 있어. 서연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작았습니다. 보기보다 훨씬 뼈처럼 가벼웠습니다. 그 밤 서연은 그 녹음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 헤드폰을 끼고 하은아, 삼촌이랑만 아는 비밀이야. 그 다음은 침묵이었습니다. 아주 긴 침묵. 그리고 그 침묵 사이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하면서 우는 그런 소리. 서연은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확하게 그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내부에서 눌러 퍼지려고 하는 느낌.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느낌. 그녀는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이가 깨지 않도록. 금요일이 왔습니다. 서연은 회사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도, 다리도, 그리고 눈도. 동료가 물었습니다. 너 괜찮아? 응, 알레르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짓말은 이미 자신의 일부가 된 지 오래인 것처럼. 점심시간에 서연은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칸막이 안에서 그 녹음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 사이의 움직임, 숨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들린 어떤 무언가. 그 뒤 서연은 결정했습니다. 외갓집에 가야 한다고. 그 주 토요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이유를 댔습니다. 하은이가 감기 같아.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 정말자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정말자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구조적인 것, 안도의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대신 서연은 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경찰청의 복도는 예상과 다르게 밝고 차갑고 중립적이었습니다. 나무 의자, 불이 들어온 안내 게시판, 그리고 얼굴이 굳어있는 사람들. 서연도 그 중 한 명이 되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신고자 조사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경찰관, 여성 경찰관, 그리고 무엇인가 다른 제복을 입은 사람. 그들은 같은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녹음기를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아이에게 직접 물었습니까? 외갓집을 방문한 다른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아이의 신체에 특이한 징후가 있었습니까? 마지막 질문에서 서연은 소리를 냈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원시적인 소리. 경찰관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저녁 서연은 하은이를 물로 씻기는데 30분을 사용했습니다. 아이는 물론 모르는 일입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의 팔, 다리, 그리고 아래를 살펴보는지. 아이는 그냥 물에 떠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 위에서. 다음 날 서연은 가정의학과를 방문했습니다. 진료 명목은 소아정신건강 상담이었습니다. 의사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채로. 아이에게 특이한 징후가 있으신가요? 행동 변화가 있어요. 더 조용해졌고 자다가 깼어요. 그리고 서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의사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래쪽이 아파한대요. 분명한 건 아니지만 앉을 때 표정이 이상했어요. 의사의 얼굴이 단단해졌습니다. 의심되시면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에 가셔야 합니다. 저희는 진료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신고를? 네. 의료인은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렇게 또 다른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서연의 휴대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자였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왜 자꾸 하은이 말을 하시냐고 묻는데 뭐 있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이모, 넌 알고 있었어? 침묵이 전화선을 통해 흐르고 흘렀습니다. 그것은 오래되고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쌓인 것. 서연아, 이건 복잡한 거야. 가족이 알고 있었냐고 물었어. 응. 그 한 글자로 많은 것이 끝났습니다. 정말자와의 관계, 외가족의 이미지, 그리고 서연이 믿고 있던 무언가. 모두가 한순간에 이모, 인생이 끝나는 기분이 무슨 기분이야? 서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주말 서연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대학 후배인 정지우였습니다. 정지우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의 작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커피 냄새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그렇다면 증거가 있고 경찰에 신고했다면 고소하는 게 맞습니다. 정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늘 직설적이었습니다. 가족이에요. 그래서요? 가족을 고소할 수 있나요? 왜 못합니까? 더 심하게는 부모를 고소하는 자식도 있는데. 사무실 벽에는 여러 판결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두 고소인이 이기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들을 읽다가 눈물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시면 시간을 가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동학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날 저녁 서연은 외할머니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차를 흐르게 했습니다. 어떤 차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마당이 있고 그 속에 낡은 화분들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한 손을 가슴에 올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무서움과 분노가 같은 속도로. 그 일요일 오후 가족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서연은 태도로 그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에는 외갓집이 아니라 서연의 집. 리모컨을 손에 들고 명령하듯. 다 와. 정말자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외할머니, 그리고 외삼촌, 최태성.
최태성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남자였습니다. 햇빛에 그을린 얼굴, 넓은 손. 서연이 어린 시절 그를 본 기억은 그가 늘 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도, 그날도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녹음기를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검은색의 작은 기계. 모두가 그것을 봤습니다. 뭐야 이게? 최태성이 물었습니다. 재생해 볼래? 서연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은아, 삼촌이랑만 아는 비밀이야. 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것은 녹음된 것이지만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최태성이 말을 멈추고 정말자가 얼굴을 돌렸습니다. 이건 뭐야? 외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은이가 가방에 숨겨두고 있던 거예요. 침묵이 거실을 점령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장고 실행음. 그리고 그 사이로 누군가의 호흡. 서연아, 이건 오해할 수 있는 거. 최태성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과거의 웃음과는 완전히 다른 음색이었습니다. 낮고 조심스럽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오해? 뭐가 오해야? 서연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접고, 하지만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떨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말 많이 꺼내. 상상하는 경우도 있어. 그 나이대 아이들은. 제가 아이 상태를 봤어요. 의사가 부인할 수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자신 안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른. 외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뭐가 자꾸예요? 제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니까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처음으로 그녀가 울음에 가까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말자가 손을 올렸습니다. 서연, 진정해봐. 들어봐. 너도. 들을 게 뭐가 있어요? 날 봤어, 이모. 내 딸이 어떻게 된 줄 알아? 밤에 자다가 깨. 욕실 가기를 자꾸만 거부해. 남자들한테 가기를 싫어해. 그리고 자꾸만 엄마를 찾아. 4살짜리가. 정말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릎을 봤습니다. 최태성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표정도 바꾸지 않고,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과 무관한 일인 것처럼. 경찰에 신고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공중에 떨어졌습니다. 돌같이. 외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태성만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뭐? 신고? 서연, 넌 정신을 좀 차려. 이게 뭐하는? 최태성이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천정의 불이 그 움직임에 따라 흔들렸습니다. 앉아. 서연이 말했습니다. 뭐? 앉으라고 했어. 경찰이 오시면 정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변호사가 말했어. 최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외할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 신음이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누르고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오는 소리 같은. 엄마. 최태성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머니, 즉 외할머니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그 문장 속에는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죄책감도 안요함도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마음도. 정말자가 서연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고 부어 있었습니다.
이모, 전에 말했잖아. 예전에도 그랬어. 그냥 덮었어라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게 뭐를 봐서. 내가 다 알아. 인터넷 검색했어. 경찰 기록 조회했어. 이모가 그때 신고 안 하고 덮은 거 알아. 정말자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증언해야 해. 경찰이 물어오면. 서연, 이건 가족이 뭐예요? 우리 가족이 뭐를 했는지 알아? 아이를 짐승 취급했어. 그리고 덮었어. 또 다른 아이가 같은 일을 당할까봐 덮었어. 서연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분노하면서 동시에 비통해하고 있었습니다. 나 지금 모든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 그동안 내가 뭘 했어? 아이를 외갓집에 자꾸자꾸 맡겼고 상황을 못 본 척했고 심지어 내 딸이 이상해도 그냥 넘겼어.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서연의 손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게 아니야, 서연. 그럼 뭐예요? 말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정말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은이었습니다. 아이는 침대에서 나왔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즉시 아이를 안았습니다. 여기 있어. 엄마가 여기 있어. 서연은 아이의 귀를 막았습니다. 나머지 말을 듣지 않도록. 하지만 이미 아이는 들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울음, 엄마의 분노, 그리고 무언가 깨어지는 소리. 경찰 출동은 일시간 뒤였습니다. 2명의 경찰이 서연의 집에 들어섰을 때 최태성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놓고 마치 자신이 체포되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서연은 하은이를 침실로 보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끼워주고 엄마 나올 거야. 여기서 좀 쉬어.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사는 3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하은이를 신문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수사관이 함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최태성이 하은이에게 한 것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다른 아이가 당한 일도, 정말자가 알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 일도. 서연은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고소인 대리인으로. 법정의 벽은 회색이었습니다. 법관, 검사, 그리고 저쪽의 피고인 석. 최태성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건설 현장 옷이 아니라 그의 얼굴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자신과 무관한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처럼.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최태성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변호사가 그렇게 지시했을 겁니다. 하은이의 증언은 법정의 다른 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판사, 검사, 그리고 전담 수사관. 서연은 다른 방에서 모니터를 통해 지켜봤습니다. 아이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아파했어.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 아빠 인생이 끝난다고 했어.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4살 아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변호사 정지우가 옆에 있었습니다. 버티세요. 정지우가 말했습니다. 내 딸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 혼자? 네. 대부분의 피해 아동이 그렇습니다. 법정의 판결은 2개월 후였습니다. 최태성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5년의 실형.
그 외에 아동성 폭력 범죄 신상 정보 공개, 수강 명령, 보호 관찰, 판사의 판결문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령, 발달 단계, 그리고 피해 아동이 처한 취약한 환경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정이라는 신뢰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범죄의 심각성은 심중하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최태성이 법정을 나갈 때 그는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옆에 앉은 외할머니를 보기 위해. 외할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정말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증인 대면이 두렵다며 서연은 판결이 끝난 후 화장실에 가서 1시간을 울었습니다. 변호사 정지우가 물을 건네줬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마시지 않고 그냥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네. 대신 뭘 얻었어요? 아이의 목숨, 앞으로의 인생. 정지우의 말이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판결 후 2주, 서연은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새 집은 작았습니다. 다른 지역의 작은 오피스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지색 벽, 작은 창, 낡은 에어컨. 하지만 거기에는 최태성의 흔적도 없었고 외가족의 기억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하은이의 방을 꾸몄습니다. 밝은 스티커, 그림책, 그리고 엄마가 들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유로운 공간. 여기 우리 집이야, 하은아. 첫날 밤 서연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엄마, 왜 집을 옮겼어? 아이가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서연은 아이 옆에 누웠습니다. 우리 새 시작하기로 했어. 엄마랑 하은이. 여기는 우리 안전한 집이야. 여기서만 우리가 있어. 아저씨는? 아저씨는 나쁜 짓 했어. 그래서 다른 데 있어. 우리랑 절대 안 만날 거야. 약속? 약속? 아이는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는 여전히 무언가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덜했습니다. 아마도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심리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은이를 위해서. 전문의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안경을 쓴 침착한 표정의 여성.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아직 힘들지만. 죄책감이 남아있나요? 많이. 내가 왜 못 봤는지, 왜 의심하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까지 와야 했는지. 어머니는 가능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신고하고 아이를 보호하고 법정에 섰습니다. 그 이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죄책감이 회복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자책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매주 목요일 서연과 하은이는 상담센터에 갔습니다. 따로따로 복도를 사이에 두고 그리고 같이 돌아왔습니다. 점차 하은이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밤에 깨는 일이 줄었습니다. 한 달에 3번, 2번, 그러다 한 번으로. 그 다음에는 엄마를 자연스럽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엄마, 나 공원 갈래. 응, 가자. 그런 대화가 늘었습니다. 서연은 회사도 바꿨습니다. 근처의 작은 회사로. 일의 양도 줄였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자신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판결 후 6개월 서연은 정말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계속 내 말을 걸어. 봐주지 않을 거냐고. 서연은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모, 엄마 어때요? 엄마는 많이 늙으셨어.
그거 말하고 싶었어. 내 아버지도 많이 힘들어했어. 법정에 나가셨잖아. 서연의 아버지는 그 모든 일을 통해 묵묵했습니다. 법정에만 나타났고 판결 후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이모, 나 이해가 안 가. 엄마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알아, 서연.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정말자의 목소리는 부서진 것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그때 신고했으면 하은이가 안 당했을 거잖아. 내가 침묵했어. 내가 공모자가 됐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는 게 맞아. 나도 나 자신을 원망해. 매일 밤 통화가 끝났습니다. 그 후 정말자는 서연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후 1년이 되는 날 서연은 혼자 공원에 앉았습니다. 하은이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지역의 새로운 학교. 벤치에는 나무의 그림자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가 다시 여름이 오는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변호사 정지우로부터 최태성 수감 중입니다. 문제 없으니 안심하세요. 서연은 그 메시지를 읽고 닫았습니다. 종결되었다는 그 말이 아직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저녁 서연은 하은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주 앉아. 하은아, 엄마한테 뭔가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내일 학교에서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 있대. 근데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뭐든 상관없어. 내 생각 말해. 내 생각은 나는 엄마가 있어서 행운이라는 거. 서연은 숟가락을 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봤습니다. 진짜? 응. 왜냐면 엄마가 나를 도와줬잖아. 엄마가 나한테 있어서 다행이야. 서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음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분노의 울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울음이었습니다. 엄마 뭐해? 밥 먹어. 아이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손을 내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응, 엄마 먹을게. 고마워, 하은아. 엄마를 위로해줘서. 그날 밤 서연은 하은이가 잠든 후 일기를 썼습니다. 1년간 처음으로 모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1년이었다.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책임은 무겁고 때론 절망적이고 때론 자신을 무너뜨린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내 딸을 위해. 그것이 모성이다. 피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로부터 또 6개월이 지났을 때 서연은 외갓집 앞을 지났습니다. 차를 흐르게 하면서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갓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담장, 마당의 화분.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서연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아닐 것 같았습니다. 외할머니로부터는 편지가 왔습니다. 손글씨로 된 편지. 서연은 읽지 않고 그것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다른 편지들 옆에. 그 대신 서연은 하은이를 위해 새로운 일기장을 샀습니다. 분홍색의 자물쇠가 달린 일기장.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도록. 하은아, 이거 너 거야. 너의 마음, 너의 생각 다 여기 있어.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않아도 돼. 하은이는 그 일기장을 안았습니다. 중요한 것을 받은 것처럼. 에필로그 제정이. 판결 후 2년이 되는 날. 서연은 변호사 정지우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하은이를 데리고. 안녕하세요. 아이가 인사했습니다. 2년 전의 불안한 목소리가 아니라 명확한 목소리로. 우리 하은이가 몇 살이 됐어? 정지우가 물었습니다. 6살 곧 7살이에요.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요. 이제 친구들도 생겼고. 서연은 아이를 옆에 앉혔습니다. 정지우 변호사님이 엄마를 도와줬어. 기억나?
응, 나쁜 아저씨를 잡은 사람. 맞아. 정지우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슬프면서도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서연, 너 좀 더 나아졌어? 네. 아직도 힘들 때가 있지만 하은이를 보면 괜찮아져요. 후유증은 있어요. 아마 평생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우리 인생의 일부니까. 정지우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태성 근황을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어요. 모범수로 분류되었습니다. 아직 3년이 더 남았지만 출소 후에도 계속 모니터링 될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도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하은이 교육, 심리 상담,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서연은 외가족과의 완전한 단절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하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너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뭐예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알아? 아이가 생각했습니다. 엄마. 맞아.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이야. 엄마는 너를 선택했어. 그리고 너를 지킬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게 가족이야. 아이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 안에서 신호등이 빨강에서 초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저 멀리 어딘가에서 최태성이 수감된 교도소의 작은 방. 그곳에서도 시간은 흘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죄책감? 아니, 그는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가진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분노했을 겁니다. 자신이 잡혔다는 것에, 신고당했다는 것에,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가족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에, 외할머니는 몇 번이나 면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언제나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